안녕하세요. 현대시 아카이브에서 한국 현대 시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저는 시를 쓰는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현대시 아카이브. 오늘은 한국 시단을 대표하는 문정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단 근황을 좀 여쭙고 싶어요. 최근에 저 시 열심히 썼어요. 네. 그래서 출판사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침달이라고 네. 젊은 시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그 시리즈에 제가 끼었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넘기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국립한국문학관에 출근해서 문학관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그동안 써왔던 시들이 있었고 미발 표작이 그다음에 메모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내 열정을 거기다 투사해가지고 대결을 했죠. 예. 그런 것들도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아카이빙 작업을 하다 보면 남겨지는 소소한 보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제 지났으니까 또 겹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발표하기 바쁘게 그게 그냥 그대로 책으로 묶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또 지속적이고 치열한 결심, 또 지속적인 노력 이런 게 없다면 그런 시기 이후에는 사실은 또 더 이렇게 텀이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선생님은 또 남다른 자기 관리가 더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저는 시는 쓸 때 모든 시인의 권력과 영광이 다 거기 겹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가 발표돼서 어떤 이루어지는 결실이라든가 호평이라든가 물론 감사할 어떤 결실이지만 시인의 본질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조금 부추겨주는 정도의 박수에 불과한 것이고 쓰는 순간의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절대적인 어떤 자기혁명 이런 것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 뭐 굉장히 노쇠하고 나이를 세고 있고 늙음을 한탄하고 그럴 수도 있는 나이인데 다행히 시를 쓰겠다는 마음이 좀 이렇게 충일해가지고 그 폭염 속에 시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 좋았어요.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를 쓰고 있을 때만 나아가고 있고 그럼요. 그 순간이 가장 지복의 시간이 아닌가. 나의 권력이고 나의 전부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그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시에 헌신하신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한국의 시를 돌아보는 면에 또 한 시인의 생애를 겹쳐볼 수 있다는 것이 무척 황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에 단순히 여행이라기보다 선생님 시에는 좀 활달한 생활 공간이 있달까? 해외 체류 경험이랄까? 외국 생활이랄까? 이런 경험들이 많이 보이는데 선생님은 이게 조금 더 구개적이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계화 이후에 세계 여러 이런 생태적인 문화랄지 삶의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한국 시 안으로 많이 끌려 들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편적인 지점을 전혀 잃지 않는 지점이 선생님 시에는 초기부터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외로 뭔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거나 또 아니면 그런 경험을 시로 쓸 때 선생님이 절대 그걸 어떤 구개적이고 소재적인 어떤 것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나름의 어떤 원칙 같은 것이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말씀을 청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그 지점을 읽어주셔서 좀 제 자신이 지금 놀라고 있는데 저 11살 때 이제 부모를 떠나서 혼자 도회로 나와서 유학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이 되자마자 이제 혼자 살았어요. 혼자서요? 그러니까 친척 집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그러니까 중학교를 들어가 갖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서울로 또 본격적인 그 떠돌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생내적 떠돌이로서의 어떤 체득된 것들이 떠돌이였을 때 내 호기심이 갖고 있는 어떤 눈이라든가 이런 시력이 밝아지는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떠돌이, 집시, 무당, 바람동자 같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낯선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하신 중에 해외 얘기도 정말 저는 해외에 갔을 때 이게 뭐 에베레스트 산이 너무 높고 아름답더라, 에펠탑이 높더라, 이런 그 풍물이나 어떤 기념물이나 이국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 있는 장소가 항상 시의 장소였고 거기서 시가 촉발되고 또 공감하고 바로 그것이 내가 안주해서 살고 있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시적인 모티브가 되는 공간이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언어가 탄생되는, 내면 속에 숨어있는 시인을 깨우는, 작동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특히 이제 한국어를 떠나서 외국에 가면 더 자주 빈번히 왔었어요. 저를 결정적으로 제 자신의 시세계나 이런 걸 바꿔버린 거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30대 초반 그 뉴욕에 갔었을 때 얘기가 많지요. 그래서 뭐 언어도 아주 부족한 채로 이제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에 제가 팽개쳐졌는데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막 숨이 터지는 것 같이 온 전신에 오간이 열리면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막 우리나라가 여기 다 가득 차는 거예요. 비로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새로이 여기 우리 모국어에 대한 내 사랑, 그런 것들이 그 뉴욕의 80년대 초반의 뉴욕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 시인으로서 이게 뭐 정체성이 뭔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새로운 언어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바로 도약하기 전에 어떤 낭만감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8.15 해방이 된 지 5년 만에 2년 만에 태어나고 해방 후 세대거든요. 4.19, 5.16 혼란 속이었죠. 이런 그 정치적 격변과 10월 유신과 이런 것들이 하면서 대학 4년 동안이 최루탄 속에서 4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뭐지? 정치적 제도로서의 자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끝없는 의문을 펴던 것들이 제 젊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시의 출발이 우리 선대 세대까지의 시적 정서는 전통 보수 사회의 어떤 여성의 모습, 소극적이고 사랑이 다가와도 좀 이렇게 수줍어한다든가 창문을 확 열어젖히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비로소 이제 70년대 우리 세대에 와서 저는 독자적 제 언어를 썼다고 자부하고, 그때부터 이게 뭐지? 이렇게 옥죄는 게 뭐지? 자유는 뭐야? 나는 누구야?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때부터 여성의 문제가 이제 대두됐어요. 거기다 결혼이 겹쳤으니까 참으로 많은 질문이 오기 시작한 때였죠. 어떻게 보면 시인으로서 굉장히 행운의 시대를 산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게 굉장히 나쁜 세대가 아니고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좋은 시대를 살았다. 그거는 또 선생님이 그걸 다 감당해내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제가 사실 질문 드릴 때 살짝 떠올렸던 이미지는 이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환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에 가 닿아보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열망들 때문에 자기 공간을 뛰쳐나갔었지만 한편으로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식의 뭐라고 그럴까, 바깥에 가야 뭐가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쫓아왔다기보다는 아주 어린 시절에 이미 이제 집에 나와서 유학을 하시면서부터 조금 단독자랄까? 혹은 구계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이미 있고, 심지어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유년 시기를 보냈으면서도 선생님 스스로 가진 그런 역동적인 시기를 내가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시인으로서 행운이다. 엄청 행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되게 근대 문학이 일본을 통한 서구 문학의 이식 문화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일본을 통한 서구 문학을 받아들였는데 마침 70년대 전후하여서부터는 외국 문학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서구 문학까지 우리가 독서로 채울 수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뭔가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생님이 뉴욕을 가실 때에 스스로를 코스모폴리탄으로 자각하기에 충분한 지금 어떤 내적인 그 자양분이 이미 마련돼 있었달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사실 선생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여러분들께도 잘 몰랐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선생님 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런 식의 세계성을 얻을 수 있었는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특히나 여성들이 더 가질 수 있는 그 상처랄지 고통이랄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종의 그 바닥의 깊이, 바닥의 고통 이런 것들이 선생님을 붙잡고 자기 자신이나 세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줄 아는,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했었는데 그거 더하기 사실은 또 그런 나름의 다른 환경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가지고 계세요. 시인, 또 학자, 교수, 소설가, 에세이스트, 또 뭐 지금은 문학관 관장님도 맡고 계시고 또 예전에 협회장님도 맡으셨었고 여러 가지 선생님 자신을 절대 한 군데 이렇게 가둬두지 않는 굉장히 활동적인 일을 지금까지 펼쳐 오셨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흔쾌히 자리를 내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모로 입지전적인 자리에 선생님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삶에서나 또 학자나 작가로서 여러 가지 연륜을 보태는 과정에서 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 잘 해내실 수 있었을까 궁금하고 여러 가지 그런 페르소나들 중에서 선생님을 제일 괴롭혔던 페르소나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글쎄 잘 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냥 갖춰온 것 같지만 다 엉터리였어요. 시인으로서도 지금 돌아보면요. 좀 더 치열하고 독서 같은 것도 좀 더 체계 있게 했었어야 돼요. 저는 책을 좀 읽었다고 자부해요. 사실은요. 끊임없이 읽어 제꼈으니까요. 선생님은 그 시집도 한 권 있으시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독서도 좀 체계 있게 더 깊이 갔었어야지 남독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까 그 해외를 떠돌듯이 호기심이 너무 떠돌아서 이거 읽다가 저게 너무 재밌으면 저리 뛰어가고 막 변덕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체계도 없고 깊이라는 점에서 부끄러워요. 밖에 나가서 잘난 체하기 딱 알맞는 수준의 그런 독서력이에요. 그래서 더 체계 있게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남고요. 한 4권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미당 서정주론으로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서 제가 미당 선생님 때문에 그 대학도 가고 은사님이 되시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시집을 냈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초로 한국 여고생 최초의 시집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당 서정주 선생이 서문을 쓰는 인연도 갖게 됐는데 그렇게 선생님을 어린 시절 17살 때부터 선생님하고 만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당을 겉으로만 알았다는 느낌이 논문을 쓰면서 느껴요. 그래서 미당 선생의 그 시적 변모를 보니까 굉장히 필연적인 국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사집에서 귀촉도로 넘어가는 필연성이 있어. 그냥 한 3, 4년 썼으니까 모아서 내고 또 그 다음에 3, 4년 썼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적 변모라는 것이 그의 생애와 시대와 필연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한 3권, 4권까지는 저도 그때 쓰다가 이 다음 시집을 내가 꼭 지난 3년 전에 낸 시집하고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야 하는 어떤 필연성이 뭐냐 그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것들이 남자를 위하여라는 시집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다음 시집을 내야 하는 이 절박한 말하자면 그것이 말하자면 구질맞은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절박한 현실에서 태어나는 것이 시니까 설령 배고픔에 대한 얘기라든가 여성이 비하되는 국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결혼이 주는 압박이라든가 아이를 키울 때 오는 이중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 생으로 끌어안으면서 시대와 맞닥뜨려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언어를 선택하는 그런 것은 좀 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 시집부터 선생님의 복수가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강제하는 어떤 힘에 대해서 네. 피상적인 고발의 차원이 멈춰 있다면 그건 이하도 이상도 아닐 텐데 선생님은 거기서 남자를 위하여라고 제를 다셨고 그렇습니다. 네. 그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위무하고 끌어안는 지점에 선생님을 갖다 놓는 적극성을 거꾸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시집을 보면서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이건 그 어떤 나에게 일을 요구할 때 2, 3까지 더 가버리는 이런 복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뉴욕 대학에 가 있을 때 뉴욕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 하나의 용어로 저한테 다가왔을 때 그 뉴욕이라는 곳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아주 용광로였어요. 이 그 상대 성에 대한 어떤 결박이라든가 편견이 심하다는 건 알겠지만 그걸 그대로 내가 같이 뭐 분노로 표현한다든가 적대시한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받아쓰는 것 같더라고. 하나 더 나가는 방식이 없나? 그리고 인간 사회라는 건 아무리 저쪽이 가해자고 이쪽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단순치가 않아요. 남성을 끌어안고 하나 더 품어줌으로써 여성성의 어떤 그 고도함이라든가 나만이 갖고 있는 세계를 더 확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근간에는요. 여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피해자, 가불이라면 의뢰 관계로 자꾸 표상되는데 이렇게 좋은 걸 가지면서 자꾸 피해자로서의 노래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바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끌어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가 만약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지나치게 정치화 되어버렸다면 시가 너무 그 도구로서 격화되어 버렸을 텐데 선생님 시는 그걸 뛰어넘는 그 어떤 도약이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마 저 말고 다른 많은 독자들도 또 그 선생님의 시집이 상당히 그 당시에 줬던 충격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집부터 그런 선생님의 아주 고유한 이미지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의 남성성에 대해서 오히려 연민의 태도를 갖춘다거나 혹은 선생님이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까지 가서 오히려 그걸 지적으로 통제한다라거나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지금 어떤 대상을 향한 그 역사적 인물, 위대한 인물에 대한 선생님의 그 동경이 도리어 그렇게 좀 하찮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시집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생님의 어떤 고유한 지점들이 지금 막 폭발하는 출발점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수용해 내시는 태도를 보면 또 그런 것들도 기민하게 읽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한스러움,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무한한 또 이렇게 연민이나 연대감 그럼요. 이런 것도 선생님은 충분히 보여주신 저는 뭐 것 같아요. 제사도 한 30년 동안 지내고요. 다른 여성들이 제가 무슨 시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주목받는 시인이었으니까 그냥 뭐 우리 스승들 덕분에 그냥 쉽게 온 건 아니에요. 모든 여성이 겪어야 할 가정 내에서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뭐 나오죠. 폭력이 나오죠. 집에.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죠. 다 치르고 혹시 너무 막 시 쓰는 어떤 한 시인이라는 이름을 일찍이 달고 쉽게 왔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요. 시 쓰고 하는 일이랑 그렇게 병행하시기에 아무래도 여성에게는 그게 이제 가장 절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뺏을 것 같거든요. 육아나 이렇게 출산이나 육아의 과정이 그런데 좀 방해가 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이 삶이라는 건 워낙 크게 보면 비시적인 요소가 너무 많죠. 근데 그런 절박성 속에 시가 반드시 있어야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그런 속에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삶 속에서 시가 나와야지 시라는 것이 무슨 하늘에 따로 있고 나는 시인의 삶이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스카프 턱 메고 나갈 때만 난 시인이 아니고 글쎄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 밥상을
밥상을 그냥 그 아이들이 먹고 나간 뒤에 밥상이라든가 널브러진 빨래라든가 그런 한심함 속에 내 삶이 징그러니가 돼가는, 설거지하면서 이걸 1000번을 닦아서 이게 백자항아리가 된다면 10,000번을 닦겠다. 근데 내일 아침에 다시 이게 또 접시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기를 닦으며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평론가가 이 식기는 단순히 접시가 아니고 나의 의식과 사상과 몸이다, 이렇게 근사하게 또 해설을 해주었는데, 식기죠. 기본적으로는 식기예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시가 넓어져 있다는 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한참 공감이 많은 지금 네, 시간대를 보내고 그러시죠. 있어서 네. 예. 그 시기를 어떻게 다 넘기시고 그토록 많은 그 저작에 힘을 쏟으실 수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너희 때는 뭐 좀 그런 어투를 전 빌리고 싶지 않지만, 뭐 어떻게 좀 그렇게 이름이 생기기까지는 그냥 그럴 때 아침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아이를, 쬐끄만 애를 끌고 이제 엄마한테 애를 던지고 출근하면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좌절의 순간도 있었어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이 매번 넘어가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 시 낭송 한 편 네.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율포의 기억, 문정희.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유한 해저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를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